1991년 미국에서 책 한 권이 발간되었다. 책 표지에 한반도 지도가 보인다. 1917년부터 1942년까지 26년간 서울에 산 메리 리니 테일러의 자서전이다. 영국 귀족 출신의 배우 겸 화가 메리 테일러는 미국의 사업가 엘버트 테일러와 결혼해 조선으로 왔다. 부부는 고종과 미국이 체결한 광산업 허락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광산을 운영했다. 이 책은 메리 테일러가 조선에서 겪은 드라마틱한 생애를 담담하게 적은 자서전이다. 그녀의 남편 브루스는 한국 최초의 광산업자로 한국인의 독립의지에 매료되어 기자로도 활동했다. 3.1 독립운동과 일제의 만행을 서방에 알리다 일제에 의해 투옥되기도 했었다. 이 모든 걸 같이 겪어낸 메리의 자서전을 통해 부부의 삶과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벽 안의 두 사람이 조선의 독립의지를 존중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장면들도 곳곳에 나온다. 당시 한반도에 사는 서양인들도 일본을 상대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조선 안으로 스며든 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인의 모습이 꽤 흥미롭다. 개털 주시오 사건.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키우던 세퍼드가 지나가던 한국인의 소매를 물어뜯었다.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며 소리쳤다. 개털 주시오. 나는 그 말을 개의 가죽을 벗기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여름에 특히 좋아한다고 들은지라 공포에 사로잡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집까지 가는 내내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리쳤다. 개털 주시오. 개털 주시오. 집에 도착하자 남편 브루스는 개의 목덜미를 붙잡더니 털을 한 움큼 잘라내어 무리에게 건네자 그들은 절을 했다. 브루스도 절을 하고 몰려왔던 사람들은 절을 하고 물러갔다. 저들이 원한 건 그 사람을 문 개의 털이었소. 그 털을 태워서 상처에 바를 것이고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거요. 한국인 동안설. 샌프란시스코 저명 인사였던 팔머 씨는 심장병 때문에 몇 달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런데 그는 동양합동광업회사에 20년째 근무한다. 한국의 자연이 준 효과에 의사들이 놀랐다. 확실히 한국에 사는 서양인들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간교한 조랑말 녀석. 산에 오르다 조랑말이 고꾸라지며 땅에 구르고 이내 죽었다.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산을 오르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였다. 한국의 조랑말은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경우 자기 보호 차원에서 그런 속임수를 쓴다. 무릎을 꺾고 주저앉거나 앞다리를 들어 등에 탄 사람을 미끄러뜨리기도 한다. 죽은 척하는 조랑말을 마부가 살살 달래고 마을에 들러 먹이도 먹여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고맙게도 다시 조랑말에 올라타 가는 길을 계속 갔다. 건초를 먹는 서양말과 달리 한국의 조랑말들은 몇 시간이나 끓이는 콩죽만 먹는다. 그러다 보니 물을 덜 마셔도 버틸 수 있었다. 결혼식 구경. 가마꾼은 흰옷을 입었지만 머리에는 격식에 맞는 검은색 갓을 쓰고 있었다. 장난기 가득한 가마꾼들이 가마를 어찌나 흔들어대는지 안에 탄 신부가 가여울 지경이었다. 거나하게 취한 것을 보니 탁주를 진탕 마신 모양이었다. 신랑은 말총으로 만든 검은 관모를 썼는데 모자 뒤쪽 중심에 날개가 양쪽으로 뻗치게 달려 있었다. 신랑이 요상하게 생긴 활을 쏘자 화살이 신부의 가마 지붕에 꽂혔다. 신부의 마을에서 따라왔을지도 모르는 나쁜 기운들을 죽이려는 것이라 한다. 한국인의 무기. 금강산 나무 밑길 양쪽으로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브루스가 길에 있는 돌을 하나 주워 그 무더기에 던지더니 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산적을 만날 경우 그 돌들을 무기로 사용한다. 이렇게 돌로 싸우는 것은 오래된 습관인데 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채광소 밖으로 외출할 때에 미국인은 모두 44구경 콜트 권총을 휴대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되었다.
그들이 총을 겨누면 시골 도둑은 난생 처음 보는 물건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번 구경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 당연히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흰옷을 입는 독특한 이유. 한국은 애도 기간이 아주 길다. 왕이 사망하면 7년상을 치르고 부친이 사망하면 3년상을 치렀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상복을 입다 보니 흰색 옷이 민족을 대표하는 옷 색깔이 되어버렸다. 처음 들은 한국의 독립의지. 금강산에서 만난 가이드 학생인 미스터 영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두터운 입술은 아래로 처지고 검은 눈동자는 이글거렸다. 일본 놈 나쁜 놈. 일본인들이 모두 다 뺏어갔어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가져와요. 미국 신문이 말했듯이 우리 독립할 거예요. 진짜 안 그래요? 그의 울대뼈가 꼼짝하지 않았다. 목이 맨 거실이라.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들은 말이었다.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서 일본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어왔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에 대한 묘사도 등장한다. 일본 경찰은 해가 갈수록 서양인을 미심쩍게 봤는데 턱없이 형식에 집착해 때로는 웃기고 짜증을 돋우었다. 어느 날 광산 근처 원산 앞바다에 100개의 러시아 난민선이 도착했다. 이들 1700명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볼셰비키의 손에 죽을 것 같아서 탈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상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여론 때문에 러시아 난민을 그대로 둘 수도 없었다. 일본인들이 러시아 배를 항구로 호송하는데 이 일에서도 그들은 전형적인 간교함을 보여주었다. 세관 창고를 난민에게 내어주고 그 주위를 빙 둘러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치고 바닥에 흰선으로 말을 하는 글자를 썼다. 그 울타리 안이 배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러시아 난민을 받아주었다는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다. 부부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인 김주사도 빼놓을 수 없다. 김상원은 역관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해줬는데 그는 서양 문물을 받들어야 한다는 계합파 인물이다. 유교식 교육을 받은 그는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채통이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양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도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보다 앞서 걸어가서 뒤를 돌아보며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천천히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어느 날 김주사의 61세 생일을 기념하는 환갑잔치에 초대받았다. 김주사의 집에는 항상 그 집에 빌붙어 사는 친척들이 득식을 거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친척들을 받아줄 의무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가문의 수장 같은 존재라는 것이며 친척들은 그를 둘러싼 호위병 같은 집단을 형성한다. 김주사는 돈은 쉽게 생길 수 있으면 좋지만 안간힘을 써가면서 벌 가치는 없다고 생각했다. 앞마당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일본이 한복을 못 입게 하려고 그렇게 용을 썼는데도 말이다. 남자들은 호박이 달린 갓을 쓰고 여자들은 보라색 비단옷을 입었다. 마당의 삼면에 둘러가며 상을 깔고 가지각색의 떡과 과일들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쌓아서 마치 구슬이나 세규리 공예처럼 보였다. 김주사는 궁에서 입던 화사한 주황색 관복을 입었다. 김주사는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만이 아닙니다. 그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현대화하고 서양의 방식과 무기를 배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여러 사람이 듣는 데서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김주사의 용기에 감탄했다. 누군가 엿들었다면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옥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이 나라가 현대화하여 비단 관복과 상투와 과거의 모든 관례와 관습이 사라진다 해도 그리고 김주사와 같은 양반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 사라진다 해도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그 생각을 여전히 가슴 깊이 품고 살 것이라고. 다음날 나는 관복을 입은 김주사의 초상화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의 환갑을 기념하여 이 초상화를 선물했다. 메리는 미국으로 추방된 지 6년 후에
남편의 유해를 들고 한국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김 주사가 투옥 후 종로 감옥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제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김 주사 집에서 천장 속에 숨겨놓은 태극기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김 주사는 일본이 나라를 점령한 동안에도 조국의 국기 밑에 살았고 그 밑에서 죽었다. 그녀는 이 태극기와 김 주사의 초상화를 소중히 간직하였고 그녀의 소녀는 후에 할머니의 소장품을 한국에 기증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행촌종에 집을 짓기로 한 브루스 부부. 마을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에 아들 출산을 기원했다고 한다. 그녀는 이 나무에 엄청난 매력을 느꼈고 관련 서적들까지 찾았지만 누가 이 나무를 심었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은행나무 옆에 집을 짓고 이름을 딜쿠샤라 지었다. 끝까지 몰랐지만 사실 이 은행나무는 권율 장군이 직접 자신의 집 앞에 심은 것이었다. 일제에 의해 부부가 조선에서 추방당한 뒤 홀로 남겨진 딜쿠샤는 폐허로 변했고 고단한 민초들이 들어가 살았다. 한때는 20가구가 살기도 했다고 한다. 딜쿠샤에 들어와 살면서 부부는 점점 더 한국인과 친숙해졌다. 이들이 한국과 친해질수록 독립을 염원하는 이들과의 조우도 생겨났다. 결국 사업가였던 브루스가 비분관계에 목숨을 걸고 서구에 알리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고종황제의 장례식과 그를 이은 3.1운동이었다. 이들 부부에게 3.1운동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외아들이 3.1운동 전날인 2월 28일에 태어난 것이다. 1919년 2월, 나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을 통해 남대문 거리가 보였다.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승하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거리에는 흰옷 입은 한국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나와 있었다. 소 달구지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고 조랑말을 탄 사람들도 있었다. 역 쪽에서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것으로 봐서는 기차를 타고 도착한 사람들도 많은 듯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몇 주에 걸쳐서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두 발로 걸어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날 우리의 아들이 태어났다. 귓속말과 고함소리,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번갈아가며 들렸다. 간호사가 아기가 아니라 종이뭉치를 안고 그 서류를 내 침대의 이불 밑에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밖에서는 간간히 비명소리와 총성이 들리고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만세 만세 하고 외치는 커다란 함성이 계속되었다. 그 소리는 거의 표효와 같았다. 아기를 보러 온 브루스는 아이를 안다가 요람안에 종이뭉치를 발견하고는 빛이 들어오는 창가로 달려갔다. 대한독립선언문이군. 그날 밤 시동생 빌이 독립선언문 사본과 브루스의 기사를 구두 뒤쪽에 감춘 채 도쿄로 떠났다. 그것을 전신으로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였다. 만세운동은 5월 21일까지 계속되었고 수천 명이 투옥되고 애국 인사 다수가 살해됐다. 한국인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용기와 확신을 갖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집결했다. 브루스는 직접 찍은 고종황제 장례식 사진들과 함께 조선의 독립운동을 외신에 송고했다. 또 3.1운동 직후 일어난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도 취재하여 외부에 알리게 된다. 결국 브루스는 6개월간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되고 같은 기간 동안 메리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된다. 가택연금 중 일본군의 감시 때문에 식량 조달이 힘들어 결국 개 사료까지 죽을 써서 먹었던 메리. 이 시절을 그녀는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여기저기서 먹을거리를 마련했다. 때로는 누군가가 길게 엮은 달걀 한두 줄을 대문 안이나 창문턱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우리 집에는 키우지도 않는 암탉들이 어느 날 집안에서 꼬꼬덕거리며 돌아다녔고 어느 날에는 죽은 꿩도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김치가 어디선가 나타난 적도 있다. 자기가 이런 선물을 했다고 밝힌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웃에 사는 가난한 한국 사람들이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라고 확신한다. 1948년 브루스는 꿈에 그리던 한국을 밟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메리는 유언에 따라 한국 양화진 묘지에 그를 묻었다. 그녀는 이제는 한국인이 들어와 사는 낡아가는 딜쿠샤를 둘러보고 회한을 달랜 채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아주 오랫동안 딜쿠샤는
한국 빈민들을 어머니처럼 품어주었다. 집의 유래는 잊혀졌고 누가 이곳에 살았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지났다. 독립선언문 위에서 첫삶을 시작한 그들의 외아들이 2006년 한국을 다시 방문할 때까지. 호박 목걸이, 메리 테일러.